혹시 공유된 화면은 잘 보이시는가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빅데이터와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농협의 빅데이터 뭐 이런 분석들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냥 관행대로 농사를 잘 지으면 그것도 힘든데 뭐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지 아마 일반 농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단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 과거에 어르신들이나 문헌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제비가 낮게 날아다니면 지금은 제비 보기도 힘듭니다만은 제비가 낮게 날아다니면 비가 온다. 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한 번씩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보름이면 저도 쥐불놀이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산불 때문에 다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마는 논두렁 밭두렁에 있는 해충들을 예방 차원에서 제거하려고 대보름이면 불광통을 돌리면서 이렇게 놀았던 기억들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이런 자료들이 쓰이지가 않죠. 그러나 이것도 과거에는 어떤 경험이나 축적된 노하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뭐 이렇게도 연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업에서 빅데이터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농업 관계에 대해서 몇몇 스마트 농장을 제외하고는 빅데이터를 분석까지 해가지고 농업에 활용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드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농업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생육이나 병해충 정보들이 전부 분석이 될 것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분석이 될 때 과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분석이 되는지는 현재 단어 정도는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현재 과거 한 10년 정도의 농산물 가격 그 법정 경매에서 이루어졌던 경매 가격들이 지금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언제 어느 시기에 출하를 하면 제값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내는 이 시간 순간마저도 전부 데이터로 기록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쪽에서는 농촌진흥청,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공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서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는 빅데이터가 새로운 기름이다. 빅데이터 is the new oil이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정보를 가진 자가 뭐 부를 축적한다. 정보의 전달 속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DB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빅데이터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데이터베이스만 해도 잘 활용을 하는데 어렵고 난해하고 양도 복잡한 빅데이터를 왜 농업에 도입을 하려는지 자 어떤 한편으로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많이 썼던 데이터베이스하고 빅데이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양의 차이가 있을까요? 뭐 정보 전달의 속도나 분석 속도의 차이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잘 정돈된 자료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는 일을 하기 위한 공구 박스, 툴이다. 정돈된 내가 한 분야에서 전기 공구 박스 또는 건축에 필요한 공구 박스. 그래서 정리가 잘 된 공구함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는 내가 온실이나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데 집안 한쪽에 있는 정돈되지 않은 창고
언제 쓸지 모르지만 모아놨던 폐타이어나 고무줄이 다시 내가 끄집어 와가지고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뭔가 묶는 데 쓸 수 있는, 또는 버려졌던 고물 철사들이 유용하게 다시 재가공돼서 쓸 수 있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면 좀 더 큰 창고 개념에 뭔지 모르지만 많이 모여 있는 데이터들, 언제 어느 때에 필요할 때마다 내가 고물이지만, 내가 쓰지 않는 데이터지만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뭐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을 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 더 나아가 가지고 빅데이터 댐이라는 용어도 정부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많이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쪽에 전부 모아놨다가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해서 쓰는, 뭐 빅데이터 댐이라는 용어들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빅데이터 그러는데, 현재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들고 움직일 때 모든 이동에 관련된 또는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카톡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통신회사나 플랫폼 회사,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톡, 뭐 다음, 네이버 이런 쪽으로 전부, 또는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이동을 할 때 몇 시간 동안 갔는지,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통신회사에, 즉 내가 돈을 주고 편리함을 사고 있지만 모든 데이터들은 이미 통신회사의 빅데이터 형태로 전부 축적이 되고 있는. 자, 그러면 축적이 되면서 그냥 축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미 대기업에서는 가공을 해서, 여기 지금 KT통신의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 화면을 하나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서울시에 있는 행정동에 동별 유동인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2,500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물론 개인이 살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뭐 빅데이터 가공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웹페이지를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KT통신의 웹페이지를 하나 공유를 해보면, 공간 빅데이터, 생활 빅데이터,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업종별, 지역별 평균 주문 금액에 관련된 내용들 빅데이터, 탄산음료를 얼마나 먹는지, 배달 호출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하는지, 이런 것은 한 3천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KT뿐만 아니라 SK, 이런 통신회사들에서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패턴을 전부 분석을 해서 시각화해서 판매를 하고, 이걸 또 회원가입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화면을 조금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보면, 이런 빅데이터들을 이용을 하거나 내가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계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뭐 은행의 계좌 또는 회원 가입을 계정이라고도 뭐 통상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사전적인 의미도 있는데, 정보통신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신분이라든지 신분에 따른 결제를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네이버나 구글 이런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하는 곳에, 저는 구글 계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에 보면 계정 만들기 팁이 있는데, 그 계정을 만들어서 쉽게 게임을 다운 받는다든지, 내가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에서 생성된 금액들을 내 계좌로 받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그래서 현재는 은행 계좌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구글 계정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구글 계정들을 한번 다 만들어 보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구글에서 이 만드는 계정은 전 세계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어떤 플랫폼이나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회사에 쉽게 그냥 가입이 되도록 전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개개인의 계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글은 질병관리본부보다도 2주 앞서 독감 바이러스를 먼저 알아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글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독감 또는 감기, 코로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다 보면 이 검색 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색 기록이 전부 구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느 주에서 독감에 관련된 비슷한 연관 검색어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을 빈도를 파악해서 독감 발병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구글이 미국 질병관리본부보다도 2주 빨리 독감을 예측을, 독감이 어느 주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예측이 된다는 것을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알아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독감 트렌드를 예측한 사람이 구글 엔지니어의 제레미 긴즈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것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라고 하면 일반 DB, 데이터베이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럼 어떤 정도를 빅데이터라고 하는지, 그래서 기존 데이터보다도 뭐 방대하고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도 수집, 저장, 분석이 어려운 데이터를 뭐 통상 빅데이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수치로 보면 컴퓨터나 스마트 디지털 환경이 지금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1분 안에 구글은 200만 건 정도 검색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는 1분 안에 72시간 정도가 기록이 됩니다. 트위터는 1분에 27만 건 정도가 생성이 됩니다. 이걸 한번 따져보면 하루에 1800테라바이트 정도 하루에 생성되는 데이터량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1800테라바이트 정도가 지금 현재 생성이 되고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양만 많은 게 이게 빅데이터냐니까 정보나 양이나 규모가 커지는 것들이 빅데이터인가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자료를 이용을 하거나 패턴, 즉 사람들의 생각들을 분야별로 연령층, 연령별로 읽어내는 부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도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전부 빅데이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과거에 엘빈 토플러는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 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엘빈 토플러가 이제 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에 와서는 이 정보를 갖는 게 아니라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 자다. 또는 앞으로는 돈을 가진 자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수하게 많은 내 창고에서 이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슬을 꿰어서 보배를 만드는 것이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이런 빅데이터 활용 관련 농업 분야나 컨텐츠들이 무수하게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농업에서는 이 빅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의미 있는 자료로 사용이 되지만 이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뭐 빅데이터가 뭐 3천만에 팔린다 그래서 100% 신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또 빅데이터를 분석만 하고 꼭 잘난 사람들만, 똑똑한 사람들만 사용해서 이득을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과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주역이나 관상 또는 의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나 병법 이런 것들도 무수한 반복이나 경험의 결과, 저는 희생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런 희생의 결과를 통해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얻었던 자료들을
단지 디지털화된 자료와 내용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라는 말이 단순하게 디지털 시대에 맞물려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생겼고, 과거에도 빅데이터와 똑같은 내용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데이터들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정말 어떻게 활용이 되든지 간에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개인의 신용 정보를 지키면서 정확하게 사용되고 올바르게 검증이 돼서 이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이미 대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구글 트렌드, 그 다음에 네이버의 데이터랩, 썸트렌드, 기사를 다각도로 시각화 시켜줄 수 있는 빅하인즈, 공공 데이터 부분의 통계의 국가 통계 포털, 통계 지리정보 서비스. 저는 요걸 통계청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매실의 생산량이나 재배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해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는 시연을 못하지만 몇 가지를 한번 화면을 공유를 해서 좀 보여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까? 이게 인, 인터넷 강의라는 게 혼자 떠들다 보면 이게 내가 이거 뭘 말을 하고 있는지. 자,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하는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데이터랩이라고 혹시 보이실까요? 화면에 보이신가요? 네. 네이버 데이터랩.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찾는 방법이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키워드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랩에서,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많이 하는 디지털 가공이나 패션 의류 분야에서 토요일 날은 원피스가, 일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어떤 원피스가 지금 4위로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식품에 관련된 것도 미역국수,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 형태의 분석이 지금 데이터랩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올 것들이 이제 연관 관계, 검색어를 두 가지 연결을 해가지고 과연 이 데이터들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순천시를 검색을 하면 순천시에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빅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이 네이버 데이터랩은 주로 키워드 분석을 많이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다고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이제 구글 트렌드, 아까 그 독감 예방을 미리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기에 이제 구글 트렌드인데 전 세계 사용자들이 이제 여기에 검색을 하는데, 저는 관련된 게 키위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키위에 관련된 흐름이라든지 전 세계 지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일반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키위와 병해충에 관련된, 병해충은 이제 빨간색으로 거의 뭐 검색이 없는 상황이고, 키위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들쑥날쑥 날짜별로 검색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전 세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뭐 또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글 트렌드. 자,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전 세계에 한 30% 정도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단어 중심으로 전부 여기다가 빅데이터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영어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키위 프루츠, 키위, 영어로 보면 키위 프루트라고 검색을 하면 책에 들어있는 키위 프루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매실이 됐건 논문을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핵심 단어들을 언제부터 1960년대부터 키위 프루트라는 것이 있다가 현재 1992년도에 검색량이 폭증을 하다가 다시 2000년도에 2016, 17, 18년도에 또 검색이 다시 올라가는 키위 프루트. 요때가 키위 궤양병 PSA3라고 해가지고 키위 궤양병이 많이 돌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단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구글 북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석사를 졸업하실 때 가장 필요한 사이트일 겁니다. 이 사이트는 NDSL이라고 과거에 했었는데 사이언스 온이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논문을 또는 특허 자료, 보고서, 동향 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매실에 관련된 논문을 검색을 해보면 원문도 PDF로 바로 볼 수도 있고요. 매실의 항산화성, 내가 주의 깊게 또는 논문에 사용될 내용들을 전부 여기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기억을 안 해두셔도 사이언스 온에 대한 사이트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어떤 사이트가 중요하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사이언스 온이라는 그 홈페이지는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호응은 강의의 보탬이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강의에 있어서 즉각적인 호응은 신바람 나게 합니다. 자, 다음에 화면을 살짝 다시 한번 또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유를 하는데, 자, 구글 퍼블릭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그런 툴에서만 이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우리나라의 인구 동향을 뭐 보여준다든지, 전 세계의 인구를 나타낸다든지, 가나의 인구, 미국의 인구, 이런 것부터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공적인 활동을 하는 내용들을 구글 퍼블릭 데이터에서는 무료로 이걸 또 서비스를 합니다. 또는 그래픽화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각 나라별로 인구라든지 성별, 뭐 이런 뭐 출생률 동향 이런 것들이 쉽게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구글 퍼블릭 이 데이터 익스플로러에서는 그래픽 시각화로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주시면 논문의 서론을 작성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구글 퍼블릭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설명을 드렸던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에서 논문, 책자, 기사를 검색을 할 수 있는 사이언스 온, 카이스트에서 현재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썸트렌드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요것도 무료로 뭐 홈페이지를 링크를 해놨습니다만은 연결은 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들의 그 주고받는 문자라든지 또는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 내용들 이런 걸 검색을 해서 바로 링크를 걸어주기도 합니다. 이걸 무료로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농업에 관련된 최신 정보나 소셜 데이터 어떤 내용들을 그 휴대폰을 가진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했는지 또는 어떤 동영상들을 많이 올렸는지를 같이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내용을 들여다보려면 돈을 좀 내야 됩니다. 자, 저도 이건 한번 링크를 한번 걸어서 빅카인즈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기사나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연관 검색어까지. 요거 링크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빅카인즈라고 해서 새로 한번 공유를 해보면 혹시 화면에 빅카인즈라고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순천시 순천시에 최근에 관련된 뉴스들이 쭉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신문이나 조선이나 뭐 한겨레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또는 이슈가 되는 내용들. 순천시의 뉴스 검색 결과가 오늘은 134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기간이 오늘까지 해서 즉 한 3달 정도의 검색 그 뉴스 기사들이 1340건 정도.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또 시각화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전라남도 클라우드 데이터 서브 뭐 이렇게 해서 순천시의 2번째 검색어에 뭐 3번째 시각화를 하면서 관계도를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 안 해놓고 구글 계정으로 구글 계정을 만들어 놓으면 클릭만 하면 이렇게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순천시 농업 해볼까요? 순천시 농업에 관련 뉴스 데이터. 실내 치유텃밭 키트 지원 접수. 순천시 실내 치유텃밭 키트 지원 사업. 나도 모르는 내용들이었는데 이것도 해줬는가 보네요. 3월 29일 날 순천시 실내 치유텃밭 키트 지원 접수 신청 접수. 어린이집 대상으로 했는가 보네요. 이런 기사들이 바로 링크가 돼 가지고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순천시 농업에 관련돼서 순천시하고 관련된 농업의 이 시각화로 해가지고 순천시와 외서 화순 코로나19 어석시장 보성군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좀 더 정밀하게 주게 되면 이런 것들을 그림 상태로 해서 관계도도 분석을 해주고 관련된 단어들도 순천시 농업에 관련된 단어들이 관계가 좀 큰 것들은 순천시와 관계가 큰 것들은 붉은 글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시 텃밭 3곳 정식 개장 이런 것들도 그래서 빅카인즈를 잘 활용을 하면 시사성 있는 뉴스들을 내가 관심 있는 뉴스만 골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빅데이터의 일종입니다. 자, 다시 또 화면을 공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네이버, 구글 다음 이런 것들에서 키워드를
빅데이터를 무료로 분석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또 회원 가입을 하면 이 회원 가입을 하신 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키워드들을 분석을 했는지가 또 빅데이터로 연관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이버 트렌드, 구글 트렌드, 썸 트렌드, 인터 트렌드 뭐 여러 형태의 빅데이터를 제공을 하거나 가공을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ODP와 블랙키위, S3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이 블랙키위라는 곳에서 주로 필요한 연관 검색들을 많이 합니다. 내용들은 빅카인즈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블랙키위 이것도 한번 무료로 활용을 해 보실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보수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을 사용하면서 이 SK 빅데이터 허브라는 곳에 들어가면 회원 가입을 까다롭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마케팅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들어가기 위한 진입 장벽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시켜줘 가지고 데이터들을 전부 휴대폰 기반 데이터를 즉각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있고, 자, 그 다음에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탈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여기는 제가 뭐 매실의 재배 동향이라든지 매실 면적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래픽으로 지나게 된 곳은 매실을 많이 식재하는 전라남도 쪽에 이런 그래픽화 데이터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이것은 국가에서 내놓는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대다수 교수님들이 논문 자료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통계포탈을 다시 한번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면 나오십니까?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통계포탈이라는 곳에 이런 걸 그냥 뭐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매실 식재 면적이라든지 1인 가구 수, 그다음에 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인구수라든지 지역별 인구수, 그다음에 농업 분야에도 보면 특별한 작목에 관련된 식재 면적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공공 데이터들을 무료로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순천시 제가 살고 있는 용당동에 현재 일반 마트가 얼마나 몇 군데가 있는지, 교회가 몇 군데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읍면동별로 전부 나오기도 합니다. 전부 그 조사가. 근데 이제 이 조사는 5년 주기 또는 1년, 즉 1년에서 5년 주기 사이에 또 그 조사라는 주기별 데이터입니다. 연주기별. 여기에 국가 통계 포털 이거 꼭 한번 기억하셔서 나중에 논문 쓰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화면을 다시 왔다 갔다 공유를 하면서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가 통계 포털이라든지 구글의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자료들을 만드는가? 저도 뭐 자세히는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전산 분야는 잘 모릅니다만 저도 지금 파이썬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R이라는 프로그램을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런 디지털 빅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빅데이터를 가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나 R 프로그램은 무료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둡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형태의
빅데이터들을 가공하는 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다. 뭐 그러면서 보고하고, 이 빅데이터를 가공하는 프로그램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인포그래픽입니다. 예?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스에 결합된, 예를 들어서 뭐 표고버섯이 영양소가 또는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시각화시켜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숫자들을 뽑아내는 프로그램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R이라든지 이 파이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은 빅데이터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최종 상태, 그래서 인포그래픽 상태로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공을 안 하더라도 이 인포그래픽만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뉴스 그래픽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런 인포그래픽들을 내가 직접 어렵게 뭐 R이라는 언어를 배워가지고 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뭐 이러지 않아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관심 분야에 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십시오. 핀터레스트라고, 저는 여기에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진 자료들을, 여기 있는 것도 핀터레스트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핀터레스트라는 것을 한번 꼭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비넨스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주로 핀터레스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희한한 자료나 사진 자료들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려놓고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아이디어를 얻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핀터레스트는. 자, 혹시 뭐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사항 없으실까요? 당연히 없겠죠. 네, 없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들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빅데이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뭐 단어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보의 숫자 0과 1을 비트라고 하고, 이런 비트들이 8개 모인 것을 바이트, 바이트들이 2개 모인 것을 워드, 단어라 그러죠. 한글은 2바이트 체계로 돼 있고, 그래서 이 필드라는 게 있고, 필드는 이런 항목들이죠. 그러면 항목 밑에 레코드들이 쭉쭉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필드와 레코드들이 결합된 게 파일 형태고, 이런 파일들이 여러 개 모인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빅데이터가 되고, 이런 빅데이터들을 분석가들이 분석을 해서 시각화시키는, 이게 이제 뭐 빅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VVV로 정의가 되는데, 볼륨, 양, 버라이어티, 다양한 종류, 생성 속도가 빠르다, 벨로시티, 뭐 이런 세 가지 VVV가 어떤 형태로 가공이 되든 신뢰할 수 있는, 신뢰 수준이 높은 자료, 그 다음에 가치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복잡성을 띄는 이런 연관관계의 자료들을 현재 빅데이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특징들은 신뢰 수준, 가치, 복잡성이라고 뭐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농업에서 과연 그러면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지금은 하고 있는지, 뭐 아시는 대로 현재 센서에 의해서 전부 수집을 해서 레코드나 필드 형태의 파일 형태로 하루하루 또는 시간, 분 단위로 전부 기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로우 데이터라고 그러죠. 로우 데이터. 센서에 의해서 기록되는 데이터들, 또는 사람이 수치에 의해서, 기록에 의해서 된 데이터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들은 로우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걸러내고 빼고
또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하고, 그래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하드디스크나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고, 분석 툴을 사용을 해서 통계 분석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시각화, 청각화, 수치화하는 게 빅데이터 활용의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국가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 그래서 국가 자격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국가 자격증, 국가에서 주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그 다음에 국가 기술 자격증, 변리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산물 검역소에서 하는 특별한 자격증, 농산물 품질관리사, 이런 것들은 국가 기술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도 예를 들어서 국가 기술 자격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이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자격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입장을 하셨네. 핀터레스트에 관련된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핀터레스트에 딸기 또는 수박을 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예쁘고 멋진 또는 기이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들은 뭐냐면 살짝 한번 또 보고 가겠습니다. 스마트 농업과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저번에 보지 못했던, 소리가 작아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의 뉴스를 몇 개 보고 오겠습니다. 자, 혹시 뉴스 화면 보이실까요? 네. 소리는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네. 네, 소리 안 들려요. 잘 익은 딸기만 골라 조심스럽게 담아냅니다. 지금은요? 레이저로 위치를 들립니다.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생육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들립니다. 안 들려요. 경험이 적은 젊은 창업가 이런분들도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높은 시설비 부담과 사고관 뉴스 김건엽입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신가요? 네.
이걸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도 이 뉴스를 검색해서 보여드리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빅카인즈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다운을 받았는데 왜 잘 안 들리신가요? 제 목소리는 지금 잘 들리신가요? 네. 네, 음. 들렸다 안 들렸다가 화면이 그래요. 들렸다 안 들렸다가요? 소리가. 근데 대부분 안 들렸습니다. 그래요. 요 내용을 기술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은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 그러면 동영상을 몇 개 정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자, 다시 화면을 다른 것으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지? 자, 현재 정부나 기업에서는 농업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팜을 구축을 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인들은 관행적으로 소규모로 해오던 농업이 대규모나 첨단 자본에 의해서 농업이 잠식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농업과 스마트 농업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농업 형태로 또는 한국형 스마트팜 형태로 농장들이 이루어지기는 할 것입니다만은 현재 고령화된 농민들 간의 이 대단히 스마트팜에 관련된 투자나 그다음에 진행 방향이 굉장히 갈등 속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자본에 의해서 농업 구조를 무작위적으로 지금 바뀌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저소득 또는 소작 농업인들과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또는 분석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젊은 사람들을 농업 쪽에 많이 투여를 해가지고 병해충이나 생육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민들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그 갈등을 겪는 뭐 뉴스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해도 조금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여기까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질문 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빅데이터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가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빅데이터보다도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해 놓은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는 자주 이용을 하시는가요? 아니요, 잘 안 합니다. 농사를 혹시 짓거나
간단하게 기본 정보를 보시려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이건 빅데이터 형태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하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혹시 보이실까요? 네. 네. 네, 보입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토마토 이제는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농사로라는 포털 사이트로 가면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베이스하고 빅데이터하고의 차이점 설명해 드린 것 같이 여기서는 정렬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궁금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또는 농산물 가격, 병해충 정보, 이런 기술들을, 또는 농약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농사로는 꼭 한번 기억해서, 저도 잘 애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곳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농약 사용 지침서라고 했는데 작물 보호 지침서, 사단법인 한국작물보호협회, 이 홈페이지도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혹시 한번 들어가 보신 지 계실까요? 작물 보호제 지침서. 아니요, 안 그래요? 들어가봤어요. 이 한국작물보호협회, 이렇게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작물명이 토마토의 잎곰팡이, 자, 그러면 토마토의 잎곰팡이에 관련된 내용들, 또는 작물명을, 병해충 모르겠는데 토마토에 어떤 병해충이 생기는지 이렇게 검사하면 토마토에 관련된 잎곰팡이, 뿌리옥선충, 역병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 예를 들어서 동방아그로의 지침서를 한번 내용을 보면, 잎곰팡이에 관련된 상표의 골든베리라는 그 농약이 이 토마토의 잎곰팡이에 1000배액 20리터당 20ml를 수확, 예를 들어서 2일 전까지 3회 이내에 살포를 해라,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매실에 관심이 있어서 매실의 궤양병, 매실의 궤양병, 스트랩토마이신 소화제부터 해서 쭉 등록된, 그래서 옥솔린산 애시드라고 해서, 옥솔린산이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지만 궤양병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옥솔린산에다가 지금은 스트레토마이신을 같이 혼합을 해서, 그래서 동방아그로에서 나온 농약은 농약 사용 지침서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자료들을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농약